1991년 5월 18일, 한 남자가 소유즈 TM-11을 타고 하늘을 떠났습니다. 세르게이 크리칼료프, 소련의 베테랑 우주비행사. 행선지는 미르 우주정거장이었고 약 5개월이면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누구도 그가 지구로 돌아왔을 때 자신을 올려보낸 나라가 사라져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인 동시에 인류가 우주에서 경쟁을 멈추고 손을 잡기 시작한 6년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칼료프가 미르에서 실험을 이어가던 그의 여름, 지구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나라 하나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라디오를 통해 소련이 해체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991년 12월 26일, 소련이 공식적으로 소멸합니다. 그 순간에도 크리칼료프는 여전히 궤도 위에 있었습니다. 예산 삭감과 정치적 혼란 속에 귀환 일정은 계속 미뤄졌고 5개월이었던 체류는 2배로 늘어났습니다. 1992년 3월 25일, 크리칼료프가 마침내 지구로 돌아옵니다. 311일을 우주에서 보낸 뒤였습니다. 그가 착륙한 땅의 이름은 더 이상 소련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마지막 소련 시민이라 부릅니다. 한 국가의 죽음을 궤도 위에서 목격한 유일한 인간. 하지만 지구는 멈추지 않았고 우주를 향한 발걸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크리칼료프가 우주로 올라가기 한 달 전인 1991년 4월 5일, 미국의 아틀란티스호가 STS-37 임무로 하늘을 열었습니다. 화물칸에는 약 17톤에 달하는 컴프턴 감마선 관측소가 실려 있었습니다. 당시까지 우주로 올라간 가장 무거운 천문 관측 장비였고 허블 우주망원경에 이은 미국의 두 번째 대형 우주 관측소였습니다. 지구 대기가 완전히 차단하는 고에너지 감마선을 우주에서 직접 포착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컴퓨터는 블랙홀, 중성자별, 감마선 폭발 같은 우주의 극한 현상들을 관측하며 이후 약 9년간 인류의 눈이 닿지 않던 영역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2000년 퇴역할 때까지 이 거대한 관측소는 고에너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1992년 5월 7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새로운 우주왕복선이 처음으로 불꽃을 뿜습니다. 인데버호였습니다. 1986년 챌린저 참사로 잃은 자리를 채우기 위해 새로 건조된 5번째 궤도선. 그 첫 임무 STS-49는 시작부터 극적이었습니다. 잘못된 궤도에 방치된 인텔셋 6 통신위성을 포획해 수리하는 것이 핵심 목표였습니다. 2명의 우주비행사가 2차례 선해 활동에서 회전하는 위성을 잡으려 시도했지만 거듭 실패했습니다. 나사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3명의 우주비행사가 동시에 선해 활동에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피에르 티오, 리처드 히브, 토머스 에이커스. 이 3사람이 양손을 뻗어 동시에 위성을 붙잡았습니다. 3명이 함께 우주 공간에 나선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지금까지도 유일한 기록입니다. 1992년 9월 12일, 같은 인데버호가 STS-47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 비행에는 역사의 이름을 새긴 한 인물이 탑승했습니다. 의사이자 공학자인 메이 제미슨.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최초의 우주비행사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주를 꿈꿨다고 말하던 그녀는 마침내 지구 상공에서 그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공동 수행한 스페이스랩 J 임무에는 일본인 우주비행사 모리 마모루도 함께했습니다. 1993년 12월 2일, 우주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수리 임무가 시작됩니다. 인데버호가 STS-61 임무로 허블 우주 망원경을 향해 날아오른 것입니다. 1990년 궤도에 오른 허블은 주경의 미세한 결함 때문에 3년 가까이 흐릿한 이미지만 보내오고 있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들여올린 망원경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7명의 승무원은 열하루 동안 총 5차례의 선해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한 임무에서 5번의 선해 활동이라는 당시 최다 기록이었습니다. 새로운 광학 교정 장치 코스타가 설치되고 주 카메라가 교체되었습니다. 수리를 마친 허블이 처음 전송한 사진을 보았을 때 과학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흐릿했던 별들이 날카로운 빛의 점으로 되살아난 것입니다. 같은 달,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정이 지구에서 내려집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국제우주정거장 프로젝트의 정식 파트너로 공식 초청한 것입니다. 냉전 시대 우주 경쟁의 두 축이 마침내 하나의 팀이 되기로 한순간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이 초청을 받아들였고 이듬해 협력협정이 정식으로 체결됩니다. 1994년 1월 8일 러시아 의사이자 우주비행사인 발레리 폴리아코프가 소유즈 TM-18을 타고 미르로 향합니다. 인간이 화성에 가려면 최소 14개월의 비행을 견뎌야 한다는 것을 직접 몸으로 증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폴리아코프는 미르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그리고 마침내 437일 17시간 58분이 흐른 1995년 3월 22일 그는 지구로 귀환합니다. 지구를 7075번 돌았고 약 3억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였습니다. 인류 단일 우주 비행 최장 기록.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누구도 깨지 못한 기록입니다. 폴리아코프는 착륙 직후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인간은 장기 우주 비행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두 다리로 증명한 것입니다. 같은 해인 1994년 7월, 지구의 시선이 목성을 향합니다. 1993년 발견된 슈메이커 레비구 혜성이 목성의 중력에 붙잡혀 21개의 조각으로 부서진 채 일주일에 걸쳐 목성과 충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7월 16일부터 22일까지 혜성 조각들이 하나씩 목성 대기권에 꽂혀 들어갔습니다. 가장 큰 조각지가 남긴 충돌 흔적은 지름 약 12,000km, 지구의 크기에 맞먹는 거대한 검은 반점이었습니다. 전 세계 망원경과 수리를 마친 허블이 이 충돌을 생생히 포착했습니다. 인류가 실시간으로 목격한 최초의 행성 충돌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경이로운 광경인 동시에 대형 천체가 언제든 지구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이 충돌은 이후 행성 방어 연구의 기폭제가 됩니다. 1995년 3월 14일, 미국인 최초로 러시아 소유즈를 타고 우주로 나가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노먼 태거드, 나사 우주비행사였습니다. 소유즈 TM-21을 타고 러시아 우주비행사들과 함께 미르에 도착한 그는 115일을 러시아 우주정거장에서 보냅니다. 당시 미국인 단독 우주체류 신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록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미국 우주비행사가 러시아 우주복을 입고 러시아 음식을 먹고 러시아 동료들과 러시아어로 대화하며 임무를 수행한 것이었습니다. 우주에서의 협력이 외교적 선언이 아니라 실제 삶의 방식으로 구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995년 6월 27일 아틀란티스호가 STS-71 임무로 미르에 도킹합니다. 셔틀과 미르가 처음으로 하나가 된 이 순간은 미국의 100번째 유인 우주비행이기도 했습니다. 두 우주선이 결합했을 때의 총중량은 약 225톤. 당시까지 궤도에 올라간 가장 거대한 복합 구조물이었습니다. 적이었던 두 나라의 우주선이 궤도 위에서 하나로 연결된 광경은 냉전의 종식을 그 어떤 선언보다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7일, 6년간의 긴 항해가 마침내 목적지에 닿습니다. 1989년 아틀란티스에 실려 지구를 떠난 갈릴레오 탐사선이 목성 궤도에 진입한 것입니다. 갈릴레오는 7월에 이미 대기 탐사 프로브를 분리해 두었습니다. 목성 궤도 진입 당일, 이 프로브가 시속 17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목성 대기권에 뛰어들었습니다. 낙하산을 펼치며 감속하면서 58분간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인류가 만든 물체가 목성의 대기 속으로 직접 들어가 측정값을 보내온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목성에는 예상보다 훨씬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고 물의 양은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갈릴레오는 이후 8년간 목성을 돌며 이성들의 비밀을 풀어나갑니다. 1996년 3월 22일 미국의 우주비행사 셰넌 루시드가 아틀란티스호를 타고 미르로 이동합니다. 원래 약 4개월 체류 예정이었지만 셔틀 비행 일정 변경으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188일을 미르에서 보낸 뒤
9월 26일에 귀환했습니다. 당시 미국인 최장 우주체류 기록이자 여성 최장 우주체류 기록이었습니다. 러시아 우주비행사들과의 생활을 담담하게 기록한 그녀의 일지는 우주에서의 국제협력이 어떤 인간적 텍스처를 갖는지 생생히 보여주었습니다. 루시드는 귀환 후 그 훈장을 받은 최초의 여성으로서 의회 우주명예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1996년 12월 4일 화성을 향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나사의 화성 패스파인더가 델타2 로켓에 실려 발사됩니다. 이 탐사선에는 다른 행성을 자율적으로 주행할 최초의 소형 로버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름은 소저너. 패스파인더는 7개월 뒤인 1997년 7월 4일 화성 아레스 발리스에 착륙합니다. 에어백으로 감싸인 채 화성 표면에 튕기고 또 튕기다 마침내 멈춰 섰습니다. 소저너 로버가 바퀴를 굴리며 화성 땅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성 표면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전송되던 그날,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나사 웹사이트에 동시 접속해 서버를 마비시켰습니다. 인류의 화성 탐사가 마침내 바퀴를 굴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이 6년을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경쟁에서 협력으로의 전환입니다. 크리칼료프의 고립은 국가주의의 메인 우주 탐사의 한계를 보여주었고, 미르에서 함께 생활한 미국과 러시아 우주비행사들은 그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허블은 수리 이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우주의 깊이를 열어보였고, 갈릴레오는 목성의 대기 속으로 뛰어들어 수십 년간의 이론들을 검증했습니다. 슈메이커 레비구의 충돌은 우주가 고요한 공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부딪히는 역동적인 무대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소저너는 화성 위에서 바퀴를 굴리며 인류가 마침내 다른 세계의 땅을 직접 탐사하기 시작했음을 선언했습니다. 이 시기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국제우주정거장이라는 꿈의 씨앗입니다. 냉전의 적수들이 하나의 정거장을 함께 짓기로 합의한 것은 우주사를 넘어 인류 외교사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나라가 사라지는 동안 홀로 우주를 돌던 한 남자의 이야기에서 시작된 이 6년은 인류가 함께 우주에 집을 짓기 시작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었습니다. 비극의 한가운데서 협력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